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쓰고 싶어도 겁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연구하라고 뽑은 거잖아요, 그냥. 고물가, 인플레이션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서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2대 국회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지만 민생경제 해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우리 경제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과연 국회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해내고 초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참 기대됩니다. 22대 국회에 바란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경제 분야를 살펴봅니다. 물가 안정 대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등 실용적인 민생 국회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보죠.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대 국회 예결투기 위원장 맡으신 바 있는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분야 정책자문위원 맡고 계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위원 역임하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나원준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새 국회 개원을 맞아서 특별 기획으로 지난주 정치 분야, 오늘 이제 경제 분야 이렇게 차례로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렇게 지금 토론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모두 발언은 네 분이 생각하시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우리 김재원 전 최고부터. 예, 저는 우선 물가 안정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경제 현실을 이야기할 때 물가 안정이라고 하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물가가 지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그 경제를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물가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연간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2% 달성되면 이제 지금 5.5%인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그 목표 달성 수치까지 정하고 있고 금리가 좀 인하가 되어야 서민들이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지위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거기에 뭐 연동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에 영향 미치죠. 내수에 영향 미치죠. 경제 전반에 또 영향을 미치고 실질 임금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남근 의원은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 고물가로 그 실질 소득이 줄어든 그런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그 내수 경제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급감을 해서 예. 그 뭐 자영업자 10명 중에 4명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내수 경제가 쪼그라들 때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뭐 긴축 재정의 어떤 도구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 민생 안정 지원금 얘기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그 얘기 또 토론해 보고요.
성한근 교수는? 당연히 이제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뭐 모두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인데 물가 안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 성장률이 좀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1,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1.3%가 나와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원준 교수께서도. 예, 뭐 물가가 제일 이제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초저출생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맞아요. 우리 한국 사회 이 사실 그만큼 서민들이 많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하지만 해외의 구매력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부채에 기반해온 우리의 과거 성장 모델 탓일 수도 있거든요. 22대 국회는 단기 과제 못지않게 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네 분 다 첫 마디가 물가로 시작했으니까 어차피 이제 물가로 바로 얘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 거는 뭐 농산물 관세를 좀 조정한다든지 유류세 인하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또 각종 현금성 지원책을 쓴다는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야당에서 보실 때 이 정도면 될까요? 물가 관리 정책으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 베이스가 훨씬 더 좀 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해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급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농산물 수급이나 원자재 가격 수급이 어려워지면서의 이제 물가 상승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뭐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통제를 하거나 단기간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어렵죠. 있다. 그래서 고물가 문제를 짧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소득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든 계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임금 노동자라든가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소비가 위축돼 가지고 이제 다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자영업자들은 또 매출이 급감되면서 네. 자영업자들의 또 소득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좀 그 공화당이 반대를 하니까 약간 우회적인 법 이름을 써서 그런데 실질 내용을 보면 뭐 인플레이션 수당 같은 것들을 지급해서 이제 그런 실질 소득이 줄어든 계층들을 지원을 한다라든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살리고 또 신산업에 투자하고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R&D 같은 데에 재정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지금 어려워져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타겟팅으로 하는 이제 뭐 이런 지역 화폐 뭐 이런 것들의 이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어떤 매출을 늘려준다든가 내수를 활성화시켜준다든가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재정을 확대해가지고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좀 정책이 상당히 부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은 이제 경제 심판 선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뭐 계속 그런 도구마적인 얘기만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경제를 살리려는 그 노력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심판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등등을 볼 때 정부가 물가 자체를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별로 실효성 있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한계가 그렇다고 있다. 해서 그게 이제 바로 물가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잡는다. 이게 쉽지 어떻게 않습니다. 보세요? 자연스럽게도 얘기해 보시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경제학 배울 때 이 물가 관리의 기본 방침이 그 경제를 팽창 경제에서 수축 경제.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리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물가 관리 기본 정책이거든요. 그새 경제학이 바뀌었는지는 잘 몰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그래도 지금 그 물가가 올라서 그 물가를 잡자고 하면서 도리어 정부 지출 늘리고 또 소민 수요 진작한다면서 지역 화폐 나눠주고 그 물가가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 매년 그 정부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놔서 그 과거 그 전임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근 2배가량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 부채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 발행하니까 그 런던 시장에서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한국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가 우리가 계속 국채 금리에 따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럼 이게 기껏 저 정부에서 무슨 서민생활지원금 준다는 25만 원 줘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은 늘려놓고 나중에 금리는 못 낮추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물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가 식료품이나 기초 그 생필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그 지적을 본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과감하게 수입을 좀 늘리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실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의미로 수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또 채소류 같은 경우에 사실 수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죠. 그러나 수입을 좀 늘리는 극단적인 그 정책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요를 좀 관리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물가 안정 대책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유류세 인하라든가 이런 타겟을 주고 나서 타겟을 향한 어떤 감세 정책 그런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사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 세수를 만약에 확장하겠다 이러면 결국은 손댈 수 있는 것이 부가세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부가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국세에서 비중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부가세를 좀 높여야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당에서 공약으로 부가세를 낮추겠다고 한 것은 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지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저는 어쨌든 물가 잡겠다면서 재정 지출 늘린다는 것은 글쎄 저는 그거는 전 세계에 그런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나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뭔가를 정확히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정책 결정자가 있다면 그건 노벨상을 한 10개 줘도 될 겁니다. 자, 얘기 시작하자마자 민생회복 지원금 얘기로 갑니다. 바로 해보시죠. 예. 사실 이제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이제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이제 경제를 이렇게 긴축해서 이제 그걸 이제 안정화시킨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교과서적인 사실인데 그거는 이제 인플레의 원인이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늘리고 수요가 막 과열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경제를 긴축시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주로 이렇게 외국에서 서플라이 샤 공급 측면에서 온 충격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재정으로 이거를 보완하지 않게 되면은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더군다나 재정을 푼다고 해서 그게 인플레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확립된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행한테 뭘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론적인 근거,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총재께서 굉장히 수고하시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할 일이 있느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공급 비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통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취약계층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 지원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이제 현 상황에서 물가 정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들은 방향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유류세나 개소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구매력이 있는 계층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역진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아시다시피 교과서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어서요. 이렇게 세제를 완화시켜주면 공급자가 일단 올린 판매 가격을 안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입 확대가 이제 사실은 이거 보면은 황당한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이 뉴스 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TRQ 그다음에 뭐 할당관세 이런 식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 계속 매주 이렇게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농산물 수입 확대해가지고 물가를 잡을 거였으면 이미 여러 번 잡았을 거예요. 이미 그걸로 안 되더라. 예, 이미 사실은 지금 무관세, 낮은 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식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공급 측면에서 오는 영향을 이제 좀 제어를 하려고 하면은 역시 그 가격 할인 같은 걸 할 수 있는 안정자금 뭐 이런 것들을 운용해야 되는데 지금 3월에 1,500억 배정했거든요. 너무 예산이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계약 재배 물량 같은 것도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정부가 결국은 이것도 재정이에요. 예. 이제 결국은 재정 부담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가야 되는데 정부가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민생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재정 부담이 커진다.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곧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가중치를 둘 거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더라도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저는 이제 말씀이신 그런 거죠? 입장입니다. 물가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물가가 높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게 그런데 2022년도로 볼 것 같으면 사실 미국 같은 물가가 9% 이상 올라간 적도 있고 유럽은 거의 11% 육박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6.4%였으니까 그다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1% 정도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물가에서 아까 공급 측면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세히 잘 뜯어보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선 농산물입니다. 신선 농산물은 10% 이상 물가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그 중에서 사과 같은 경우는 24% 성장하게 돼가지고 이게 거의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과가 뭐 회사 애플 회사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과가 비싸다. 금사과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오는데요. 뭐 아까 이제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부분이 저는 정부 입장에서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당 관세 같은 것을 적용해서 수입품의 가격을 미리 낮춰놨어야 되는데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다음에 수입을 확대하면은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늦었기 때문에 좀 저는 선제적으로 그 수입 농산물 가격들을 안정화시키면은 물가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정을 억지로 투입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 생각합니다. 재정을 그걸 안 해놓으면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억지로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미 선제적으로 그렇게 가격을 그 수입을 늘려놓게 되면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재정 투입의 기회도 지진 투입을 시킬 필요도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게 과연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게 민생지원금을 하면은 우리가 타겟층으로 생각하는 저소득층의 실제 임금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과연 이게 민생지원금이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취약계층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김남국 의원님. 일단 좀 원인 진단을 좀 정확히 하고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도구마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위험한 국정 운영 방식이다. 아직도 이렇게 국정 운영 기조에서의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다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물가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들은 이제 공급 베이스에서 많이 오고 있고 지금 뭐 과잉 수요 때문에 그 수요가 과잉돼 가지고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들이 물가를 크게 올릴 것이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진단에서 하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처럼 계속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게 되면 이제 다시 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도 이제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원인 진단이 틀렸다는 거죠. 공급 베이스에서 발생하는 걸 자꾸 과잉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진단을 해서 근데 이제 수요를 진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방치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대책이 필요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물가를 뭐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러니까 지금 실질 소득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공급 측에서
물가가 상승되는 진단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프라이 사이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급 측에서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감세를 해보자, 또는 할당 관세를 통해서 신선식품 재료를 수입을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유류세가 무슨 모두 다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가요? 경유세는 훨씬 더 그 산업 현장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고 자꾸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25만 원씩 전 국민 다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그룹 회장도 25만 원 주고, 이번에 재산분할 많이 받을 노소영 씨도 25만 원 주고, 그죠? 저도 주고, 또 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한테도 25만 원 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 부담은 엄청난데, 그것을 가지고 기껏해 가지고 몇 명의 정말 생계가 막연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25만 원을 줘서 몇 번씩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서 계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러면 재정 부분을 투입을 할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예컨대 다른 부분으로 재정 투입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수입할 때 관세를 좀 더 낮춰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지금 이것은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거는 물가 대책이 아니거든요.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냥 단순히 전 국민에게 나눠줘서 우리 경기를 좀 부양시켜보자,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또 다시 토론을 할 일이지만, 물가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있죠. 결국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도 결국은 그런 재정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적인 정책 수준에서 할 거냐,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전체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할 거냐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100%로 할 거냐, 이제 무슨 70%로 할 거냐, 또 70% 내에서 좀 더 실질 소득이 많이 줄어든 계층에게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할 거냐, 이런 건 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서는 재정을 투여해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이제 맞다라는 점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지금 것이고요. 이게 물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작년 중반부터는요,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거의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지금 결코 단순하게 물가 문제만은 아닙니다. 되게 복합적인 성격이 있고, 따라서 정책 역시도 이렇게 하나 칼로 잘라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민생회복지원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제도 설계가 되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2022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라든가 그다음에 독일이라든가 일본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미쓰비시나 이런 데서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규모도 이를테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1,050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 안 했죠. 안 했고 넘어온 겁니다.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왔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민생회복지원금을 설계를 잘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소극적으로 하고 이제 가계나 자영업자가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계 부채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상태고, 자영업자들도 이게 1,000조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어 부채를 정리하는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나왔듯이, 재정이 소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다른 후유증을 갖고 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소극적으로 운영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권 때 재난지원금으로 돈 많이 뿌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 부채가 2배나 늘었어요. 지금 이 정부 부채를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채 발행을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 조금만 지나가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또 국채 발행해서 돈 나눠주자,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정부를 운영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 다시 말씀하셨다시피 서민들에게 정말 생계 유지가 어렵다, 또는 소득 수준이 너무 작아서 지금 복지 수준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런 접근을 한다면 그거야 해야 되겠죠. 근데 물가 지금 오르는 거 걱정하면서
돈 나눠주자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정책이냐? 소비를 진작하자는 거, 그게 지역화폐란 방식을 통해 가지고 3개월, 6개월 내에 단기적인 그런 그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 대상도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 나눠주는 게 돈 나눠주는 데다가 잠깐만요. 우리가 오늘 굉장히 왜곡되게 좀 주장을 경제 전반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요 문제 하나만 갖고 지금 논의를 집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양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100%에게 다 주는 경기부양책으로 갈 것이냐, 하위 계층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 혹시 뭐 100%가 아니라 하위 한 뭐 60%, 50% 요 정도에게 조금 더 많은 액수로 가는 그런 거라면 동의할 수 있나요? 아니 근데 그 얘기 조금만 해보시죠. 지금 그런 복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이번에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하위층에게 조금 더 많은 액수로 이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 현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보여줬다고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뭐 소고기를 먹어서 행복하다고 했다고 그것에 감격했다 이랬는데 결국 그랬으면 그런 식으로 재난지원금 줘서 그만큼 나아졌으면 왜 또 지금 와서 서민생활이 파탄이 났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소비가 너무 위축돼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그때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라도 어떻게든 돌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공감을 했죠. 지금은 그런데 아니다. 지금 와서 알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금 네. 줘야 됩니까? 지금도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한 가구에 80만 원씩 싱가포르, 지역화폐 방식으로 해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하고 경기부양 우리가 정책을 하고 같습니까? 있고 싱가포르 미국이나 인구가 일본이나 얼마인데. 독일이나 이런 나라도 인플레이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런 재정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활동들을 다 하고 있죠. 그럼 그런 걸 안 하면 어떻게 경기를 그런 나라하고 살리려고 우리나라하고 한다는 지금 것입니까? 재정 여력과 국가 부채와 국가 부채는 그런 나라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지금 우월한 상황에 있습니다. 성 교수님 마지막 한 말씀 듣고 이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그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을 이게 제가 생각이 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거의 100%, 70% 이렇게 주는 것은 정말로 인플레를 유발하고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선별적으로 좀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상을 확 좁혀서 지금 대상을 하위 50%, 하위 40% 좁혀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을 논문으로서 이미 검증이 된 바가 있으니까 지금 방식보다는 훨씬 더 대상을 좁혀서 하면 되고 유사한 방식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심소득이 그런 유사한 방식이거든요. 요즘 효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지원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만은 25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가 얘기로 시작해서 결국 지난 총선 때부터 최대 쟁점 중에 하나였던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로 집중이 됐는데 그나마 좀 대상 계층을 좀 조절한다면 여야 간에 좀 타협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그런 타협을 이번 국회가 초반부에 좀 해낼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좀 지켜볼 과제고요. 계속 언급이 나온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라도 써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요 지원책 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정책이 또 필요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종의 금융 지원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금융 지원으로 계속 그냥 시간만 끌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과감한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김재원 전 최고가 한번 얘기해 보죠. 근데 이제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퇴출이죠. 그러니까 말은 거창한데요. 예. 그 구조조정의 이슈를 처음 제기한 분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국면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든 또는 현실적으로든 우리나라 그 예를 들어 식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에 많다 뭐 이렇게 어림잡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자영업이 굉장히 자영업 취업자가 현실적으로 많고 그것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 숫자보다 자영업자가 워낙 많아서 이 자영업자들이 블루오션에서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이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사실 말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소상공인 연합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실제로 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입으로 일괄적으로 구조조정 이야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 코로나 시국에서 지원해준 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한을 유예해 준다든가 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감면 내지 지원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분들이 좀 더 그 노력을 해서 다시 그 일어설 수 있도록 그저 약간의 디딤돌을 놔주는 것. 나쁘게 말하면 그것도 무슨 인공호흡기만 좀 달아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좀 해서 이 자율적으로 그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다. 뭐 최선책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줄지 않고 있어요. 다시 또 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인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대책이라는 게 구조조정에서 자영업을 떠나서 다른 데 가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건 꾸준히 해야 될 때이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자영업 대책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부채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된 거는 뭐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 정책을 쓰긴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재정보다는 주로 이 금융을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빚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그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보다는 부채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 10년 상환 분할하라 여력이 되시는 분은 뭐 10년 상환 분할하라고 또 하고 대환 대출도 해서 금리를 좀 낮춰주고 이런 정책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현재 자기 소득으로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런 채무 조정들은 도산법원에서의 파산회생 절차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 파산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용어도 이제 파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일제시대 때 도입한 용어인데 굉장히 이제 어떤 낙인을 찍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파산을 하게 되면 한 254개의 직업을 못 갖게 돼 있거든요. 직업을 바로 잃게 돼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법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일제시대 때 했던 법제들을 우리가 도입한 다음에 일본은 다 개선을 해서 그게 없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그런 법률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파산을 했다고 해서 직업을 잃게 되는 이제 이런 제도 같은 것들도 좀 정비를 해서 파산회생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법원마다 또 파산회생을 받아주는 인용률이라든가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전문회생법원이 하고 있는 뭐 서울이나 수원이나 부산 같은 게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이제 인용률도 높고 또 빨리 경제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또 일반 법원에서 하는 건 상당히 좀 느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이제 도산법원을 그때 부산하고 이제 수원에 설립을 한 다음에 그 효과가 좋으면 이제 고등법원 산하의 대전, 광주, 뭐 대구 이런 데도 확대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산 전문 회생법원 같은 것들을 더 확대하는 정책을 쓴다든가 해서 좀 더 과감한 채무 조정들이 일어나서 이분들이 빨리 경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금융 지원과 과감한 세무 조정. 네, 우리 성 교수님. 저는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 지원이나 과감한 세무 조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그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건 맞은데 이거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계속 한계 기업의 상황에서 그런 거 정부의 지원에 매몰돼서 계속 살아남게 된다면 우리가 소위 좀비 기업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시점에서는 구조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까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절차가 좀 더 편하고 간편하게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정책을 취해서 뭐 폐업을 한다는 거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폐업을 하고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다른 것을 찾는 길도 좀 편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 충격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원준 교수님. 제 생각에는 이게 자영업 전반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이런 이야기는요. 이게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림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좀 심각하게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요. 도시가구 소득 대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생계비 부담을 보면은
물가 부담이 상당히 원래 큰 나라입니다. 원래 큰 나라인데 특히나 그 작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이른바 경제적 지대랑 관련돼 있어요. 뭐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맹 수수료라든가 로얄티 각종의 이런 지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비용 부담이 크고 그게 너무 비싸니까 어디서 이제 그 도시가구가 이제 보전하냐면 싼 서비스 가격, 인건비라든가 서비스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견디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혜택은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누가 다 보냐면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이제 뭐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그걸 측정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판매 가격으로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렌트가 너무 부담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영업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는 이제 불로소득 자본주의라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지대를 혁파하는 구조개혁과 함께 가야 돼요. 예. 아울러 현재 우리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실제로 입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계층인데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 때 전 국민 고용보험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시 한번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당시에 그 우리가 뭐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라든가 뭐 이런 로드맵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뭐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원래 이제 매월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 그렇게 돼 있었던 거를 작년 말에 세법 부칙을 이제 개정해 가지고 그거를 2026년으로 미뤄놨거든요.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소득 파악 체계를 위한 인프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소득 기반 고용 보험의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 확충에 이 정부가 약간 좀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지대, 다시 말하면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자들에 있어서의 비용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결제 수수료 이런 거의 부담들도 상당히 이제 큽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신용카드가 수수료가 그렇게 부담이 돼서 그 영세한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카드 수수료를 상당히 낮췄는데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보다도 이제 무슨 플랫폼들에서 각종 결제 수수료를 뭐 네이버페이니 카카오페이니 뭐 쿠팡페이니 이런 것들을 쓰는데 신용카드가 훨씬 높고 거기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같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거기도 우대 수수료 같은 걸 마련한다라든가 거기다 또 수수료 자체가 너무 높아요. 배달 수수료 또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신문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배달의 민족의 매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광고 수수료, 배달 수수료, 결제 수수료, 중개 수수료 온갖 수수료를 다 내면 한 40%를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 구조 또는 독과점적 지위에 입각해서 그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그런 그 불리한 거래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에 대한 어떤 독과점적인 그런 이제 남용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독과점 규제법이라든가 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 거기 있는 입점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플랫폼 기업과 협상을 통해서 이제 가격 같은 것들을 거래 조건들을 정하도록 하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택시 단체가 카카오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가맹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렸거든요. 또 그 뭐 투썸 플레이스, 뭐 할리스 커피 이제 이런 데 있는 가맹점주 단체들이 본사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거래 조건을 상당히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 불리한 거래 구조들을 좀 개선을 해서 이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고 경제적 약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거래 조건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정책들도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최근엔 많은 식당들이 배달의 민족의 반기를 들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안 같은 거는 여야가 좀 머리 맞대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죠. 특히 그 거래 질서를 그 해칠 정도로 뭐 배달업체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배달 가격을 계속 올려서 사실 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또 소비자도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 또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들이 그전에는 예를 들어 우리 이 짜장면집 같은 데서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전부 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배달 대행업체에 맡기면서 매출은 늘어나고 또 인건비는 줄이는 그런 또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확산이 된 것이지 어느 날 강제적으로 이분들이
그 배달업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수준으로 어느 정도를 부당하다고 판단할 것인지 그것도 좀 적절하게. 그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단순히, 이제 예를 들면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은 배달비가 비싸다. 이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니 통닭 가격이 우리 3만 김재원 원이다. 최고위원이 하도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네 참. 거꾸로 네, 이야기해요. 예. 거꾸로 짧게 거꾸로 합시다. 이야기해요. 예,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치킨 가격이 3만 원이다.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그 부담들을 이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때 전가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달만 보더라도 배달 무료 서비스한다. 소비자들에게 배달 부분들을 받지 않는다 그래놓고 그 비용만큼을 전부 자영업자들에게 또 전가를 하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배달료에 대한 부담들도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배달하지 않으면 이제 유지가 어려운 정도로 해서 그 무료 배달 서비스의 비용들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지금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곳곳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 부담들을 이제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물품 같은 것들을 고가로 계속 이제 필수 물품이라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치하게 되게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대목일수록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남국 의원의 말씀들이 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세밀하게 들어가서 입법이 만들어져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래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선 교수님도. 근데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이게 다 돈 문제잖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달 그 대행 회사에서 그럼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또 배달 대행 회사에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데 실제 배달하는 사람들은 직접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근로자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또 적게 받는다고 해서 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돈 문제인데 마치 한쪽을 누르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듯이 접근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법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하나의 어떤 규제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의 민족을 규제한다든지 뭐 마이크로에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경쟁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하나의 독점적인 기업이 아닌 여러 개의 기업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여러 기업들이 만들어지려고 노력은 했다가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떤 규제 장치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진입 장벽을 낮게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규제들을 좀 철회해서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적인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모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부작용이 없지. 아까 물론이죠, 예, 물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한쪽으로 눌렀을 때 이쪽이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될 거라고 아무튼 생각합니다. 경쟁은 촉진시키되 예. 그때까지 독점적 행태로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는 또 규제를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쟁적인 업체들이 경쟁을 못하게 하는 이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한 이제 독과점 규제법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어떤 법으로 가격을 정하게 하거나 법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입법들은 이제 경제 약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플랫폼의 경우에 있어도 입점업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베이스로 이제 거래 조건을 협상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고 단체 베이스로 거래 조건을 개선하면 아무래도 개별 상공인하고 플랫폼하고 그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거래 조건들을 좀 더 균등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언급하셨으니까요.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이제 금융 지원을 계속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또 필요한 세무 조정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상시적 구조 조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된 각종 비용 감면 이걸 어떻게 법과 제도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세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그런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기업 경제,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뭐 여당에서는 각종 법인세 감면 등등의 이게 세 혜택, 특히 뭐 첨단 반도체라든가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이런 정책, 금년 연말까지로 지금 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더 연장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그 특히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투자세 공제라든가 기존에 해오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좀 더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정부에서 아예 지원금까지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외국 기업한테까지 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그런 외국계 기업은커녕 국내에 있는 기업조차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그 자국에서 소비할 수 예, 없도록 반도체 법률 같은 것 또는 전기차 법률 이런 것,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모든 신소재에 대해서 전부 다 계속 그런 무역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을 뜯어서 가더라도 가야 될 이런 그 상황인데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세금 좀 감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법인세율이 우리나라가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과감한 세제 지원 정도는 앞으로 계속 좀 해야 될 상황이죠. 김남국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디다가 지원할 거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라는 두 대기업만의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거기를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에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일본이 이제 그렇게 그 수출 규제를 하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의 어떤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의 그런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한 게 한 5조 정도였는데 그때 18% 정도였던 자립도가 이제 한 30%까지 좀 높아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원이라는 거는 그 소재 부품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오히려 그 대기업에다가 몰아주고 있는 그 세제 혜택들을 세금을 제대로 걷어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 두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경쟁 업체인 반도체 경험체인 일본 같은 경우가 R&D 투자 세액 공제가 한 6에서 12% 정도입니다.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투자 세액 공제는 없고요.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R&D 투자 세액 공제가 25%고 설비 투자가 5%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R&D에 대해서 30에서 5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 설비에 대해서도 한 8에서 16%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또 추가해가지고 그런 이제 뭐 15%나 되는 그것도 처음에 이제 8%였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8%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15%까지 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꺼내가지고 거기까지 가버린 건데 이렇게 그 과도한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과도한 그 세액 공제들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점검을 해봐야 되고 오히려 그걸 걷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데 지원해주는 것들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법인세 부분도 예를 들면 법인세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저금리로 그 많은 버블기에 대출을 해놓고 금리가 올라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1년에 5개 시중은행이 뭐 16조, 17조 이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걷을 이유가 있냐. 그런 데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여러 재정적인 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법인세를 일반적으로 깎아주는 정책들도 이게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된다. 송 교수님. 사실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뭐 대기업이니까 조금 지원을 덜해도 된다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경쟁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간신히 따라가고 있고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TSMC의 삼성이 많이 뒤처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HBM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꽤 좋은 성과를 거둔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뿐이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굉장히 경쟁에 노출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제품을 담당하는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해서 자리 높여야 되고 그거 플러스해서 비록 대기업이긴 하지만은 글로벌 경쟁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굉장히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목도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뭐 대기업이니까 좀 덜 지원하고 이런 상태로 갈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한가한 상황이 절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는 더 지원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한가한 상황은 그렇지는 않다. 한가한 다른 지역국가들이 훨씬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가한 상황은 절대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 처음 10년 동안 제조업의 일종의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2010년대부터 중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현 상태에서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그 뭐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파트너의 어떤 지위를 지키고 있는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그 성장 모델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 이렇게 그냥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사실은 좀 종합적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뭐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 그거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장기 기대 상태 같은 것들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세금 좀 덜 내게 해주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 지원금을 충분히 더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것 때문에 가는 그 뭐 다 크게 결정적인 건 잘 아니라고 보고 이게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거나 기대 상태를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국가가 어떤 종합적인 미래 비전, 우리 경제의 어떤 미래 어떤 성장 모델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장 이번에 세액공제 혜택을 그래서 누가 받냐를 보면은요. 작년에 이제 한 2조 정도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99.7%가 대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김남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은요. 이게 글로벌 그 국내 그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이랑 연결돼 있고 국내 제조업의 혁신 역량은 대기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차, 2차 벤더까지 쭉 내려가는 그 공급망 전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예. 공급망 전체 그리고 사업자들 간의 네트워크에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원이 잘못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그 삼성전자가 대체로 유효 법인세율 그러니까 그 전체 영업이익 그 전에서 법인세를 공제하기 전에 영업이익 전체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8% 정도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한 25%. 이게 미국의 경쟁사 인텔에 비해서는 한 3배 되고 애플에 비해서는 한 2배 된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한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내는 법인세 총액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20% 사이에 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삼성전자 등 또 하이닉스 여기에서 내는 법인세 자체가 크고 그러나 법인세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업체에 비해서는 2배, 3배를 내는데 예. 그리고 법인세를 그 깎아주는 이른바 법인세 감면이 대부분 우리는 R&D 또는 시설 투자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시설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깎아준 것이지 중소기업에서 그러면 투자하는 그 규모와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그 감면 액수 전체의 비중이 대기업이 높다고 해서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정말 흔히 비유하는 무슨 그 암탉을 잡아서 뱃속에 있는 계란 꺼내 먹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다른 나라 말씀하신 뭐 TSMC든 미국의 지금 인텔이든 또는 AMD든 이런 회사들이 투자하는 액수나 규모를 보면 삼성전자가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세금을 더 때려서 세수로 중소기업 나눠주자 이런 논리인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 세금 때리고 하면 기분은 좋을지는 몰라도 그게 과연 국가 경쟁력이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 먹거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 그 투자를 하게 된 계기도 제가 예결위원장이라서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것도 지금 와서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 관련으로 대기업이 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공급망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 대기업을 우리가 뭐 삥 뜯어서 뭐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그 제조업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말씀하셨던 거는 좀 저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K-칩스법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결국은 취지가 뭐였습니까?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진짜 투자를 늘렸냐? 만약 이걸 연장하겠다고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확인해 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설비 투자 어땠습니까? 전년 대비 5.5%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성장 GDP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만 보면은 민간 투자만 보면은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그거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게 설비 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KT 수법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그냥 막연하게 세금 깎아주면 투자 늘릴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역으로 말하면 K칩 수법이 그나마 있어서 5.5%밖에 안 줄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 대목이라서 투자라는 문제는 이제 K칩 수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미래차도 깎아줘야 된다. 이제 무슨 뭐 AI도 깎아줘야 된다. 이제 뭐 그 배터리도 깎아줘야 된다. 이제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개별 세금만 보면 다 깎아주면 좋죠. 이제 뭐 때린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면 때리는 게 아니라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재정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재정적인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경기도 살려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고 그런 재정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되고 신산업에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별 기업마다 다 깎아주면 그걸 어떻게 그런 재정 확보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또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유효하다는 건 뭐 모두가 다 지적하는 얘기인데 과연 어느 대상에게 어느 업종에게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에 함께 맞물리면서 세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수십 년 걸친 여야의 논쟁거리인데요. 이번에도 또다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죠.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22대 국회 경제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3,2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6월 3일 정보량이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으로 민생과 자영업 및 기업 지원이 58.2%를 차지해 민생 경제가 이번 국회 화두로 부상했는데요. 6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을 개최해 여야 의원을 초청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당부하면서 새 국회의 경제 관련 입법 과제를 분석하는 기사가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22대 국회 경제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경제, 국회, 지원 등이 자주 언급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살리기를 강조하며 당정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해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걸었고요.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사면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22대 국회 경제와 함께 언급된 주요 이슈로 AI 기본법, 종부세, 상속세, 연금개혁 등이 나타났습니다. 산업계에서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AI 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고요. 정부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30% 인하하겠다고 밝혀 세제 개편 논의가 주요 이슈에 올랐습니다. 미래를 위한 경제구조개혁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완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 경제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22대 국회에 바란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경제 분야 워낙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하죠. 오늘 다룬 것만 해도 뭐 물가, 내수 활성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문제, 또 기업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거 하나 중에서도 또 세부 내용 가지고도 몇 시간 토론해도 부족한 얘기를 오늘 쭉 좀 짚었습니다만 그래서 빨리 좀 국회가 정상화돼가지고 매일 만나서 밤을 새워가며 각 분야별로 토론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과제가 있는지만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다룬 영역들 말고도 또 있지 않겠어요? 경제로 중요한 것들 뭐 한두 가지만 짧게 한번 언급해 보시면 김재원 최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과제를 이야기하기보다 국민들이나 또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다 결국은 돈 문제이고 그러면 돈을
어디에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서 누구에게 줄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게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 돈 내는 사람은 없고 전부 돈 내가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만약에 오늘 당장 돈 내는 사람 없이 돈을 나눠준다면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그 돈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화폐 가치가 2배나 폭락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든지.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이 돈을 받으면 그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 전자래 정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입에 사탕만 넣어주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대국민 그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은 변함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로만 경제 정책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양극화가 훨씬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재정 조세 정책이 그런 양극화를 줄이는 정책으로 그래서 작용을 해야 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이런 단체 협상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그런 걸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한다든가, 전기차로 전환을 할 때 내연기관 부품에서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이제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재정이 많이 투입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법적 제도적 지원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양극화 불평등을 줄이고, 대다수가 지금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어떤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 교수님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을 내년에 정부에서 복원하게 돼 있는데, 내년까지 기다리면 이미 R&D 기존 인력들이 재배치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R&D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빨리 복원시켜서 이게 그 후유증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교수님도 또 빼놓은 게 있다면.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를 이렇게 긴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많이 정부 여당에서 하시는데, 왜 그러면서 감세를 하십니까? 증세를 해야죠. 지금은 증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감세 기조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을 풀면은 물가가 오른다, 이것은 굉장히 근거가 빈약한 주장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격하게 우리가 산출 계획을 추산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재정 여력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냥 무작정 큰 소리로 막 외치고 그냥 질러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산출 계획 수준을 감안하면은 20조 정도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증거를 기반해가지고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돈 푼다고 물가 오른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거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경제학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철학의 차이입니다. 감세와 시장 경제 활성화 쪽이냐, 또 증세와 적극적 재정 역할 쪽이냐. 그런데 여기서 뭐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한 접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좀 빨리 맞대는 국회가 좀 오길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 딱 30초씩 드릴게요. 나 교수님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지금 정말 필요한, 우리가 대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19세기 하고 20세기 초까지 뭐 대분기의 시대, 그다음에 또 1990년대 이후에 대수렴의 시대, 지금 이제 대전환의 시대인데, 이 시기에 국가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과거의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고 실체도 알 수 없는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제가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총선의 의의도 이번 기회에 함께 고민하면서 민생을 위무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말씀 주십니다. 선 교수님. 뭐 국회에서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저는 세 가지를 딱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 가능한 정책인지. 두 번째, 과연 대상으로 한 국민들이 정말 이익을 보는 건지, 장기적으로. 세 번째는 최소한의 경제적 원칙을 어느 정도 경제적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지, 이걸 명심하고 이제 입법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 대기업들에게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주면
거기서 번 것을 가지고 그 낙수 효과로 중소기업과 뭐 노동자들한테도 혜택이 온다는 그런 막연한 이론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실패를 경험한 바도 있고 결국 그때에서 부족해진 재정들을 박근혜 정권 때의 서민 증세로 해결했던 아픈 우리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잘 반면교사를 해야 될 것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윤석열 정부가 재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김재호 전 최고. 어쨌든 이제 재정을 확대해서 돈 나눠주자 하면 듣기도 좋고 사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누가 낼지 그건 이야기를 전부 안 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사실 5년 동안 얼마나 국가비 늘려놓고 그리고 서민들이 지금 와서 그러면 얼마나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그때 그만큼 국가 부채를 늘렸으면 지금 와서 전부 부자가 됐어야죠. 근데 지금 와서 결국은 이자도 못 내는 이런 삶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다 해결해 줄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철학적 차이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총선 전에 또 특별 기획으로 주요 정당들의 총선 공약을 분야별로 쭉 좀 짚어본 바가 있거든요.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한 80, 90% 일치하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점을 특히 강조드리는 건 빨리 좀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런 철학적 논쟁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놓고 머리를 맞대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빨리 좀 가동돼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 마무리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